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강의는 우리 답안 작성 특강 1, 2월에 이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특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인데 현재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서답형 12년 부분입니다. 서답형 12년인데 책이 지지난해 나와서 일부 자료는 지난해 문제 자료와 올해 문제 자료는 다른 자료로서 보충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서답형 기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교재 부분으로 제가 강의 진행했던 부분이 2025년에 작년에 그래서 2024년 강의를 하면서 2025년 대비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 앞에 있는 유형별로 문제의 유형, 문제 유형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진행된 2025년 대비 부분으로 유형별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분 강의를 올려서 유형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책에 보면 앞에 문제 부분에 교재 부분에 30쪽 문학 분야별 기출문제 유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대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시의 경우 우리가 보면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기본 갈래 하면 문학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 기본 갈래에 해당되는 것, 현대시의 유파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유파별로 묶어서, 그러니까 문학의 기능은 2023년 부분, 그 다음에 현대시 유파라고 했을 때 2021년, 2015년 이 문제, 또 한국문학과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 하면 31쪽에 있는 이런 문제, 현재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게 음영어로 표시된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책에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에 따라서 제시했다. 그래서 문학사면 문학사, 또 현대소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 고전산문,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모두 뭐냐 하면 30쪽부터 제시되어 있는 30쪽부터 우리 책에서 30쪽에서 60쪽까지 책에서 보면 30에서 60쪽까지 거기에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별로 제시된 유형별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각각 유형별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열어서 이 부분은 작년 부분을 하게 되면 2014년까지 다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근데 제가 이 부분 강의를 열어주기 때문에 원래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현재 사주 부분은 이 사주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유형, 특히 중요한 문제, 이 부분이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우리가 유형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문제 부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주는 여기 책 자체 강의는 여기 다 있는데 지난해 제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시됐던 부분으로 2024년 그리고 원래 2025년 요 문제는 제가 원래는 이 부분을 원래 작년 12월 달에 강의하면서 그때 강의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여기 없는 부분으로 자료 부분을 제가 이건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부분으로 여기 특히 중요한 문제를 뽑아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봐야 한다. 여기서는 유형별로 전체를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2026년을 대비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다 다루는 부분은 배경이 되어 있고 전체가 이 부분이 고전
문학, 현대문학 합쳐서 8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이루어졌고 5, 6월에 뭐냐 하면 문법하고 국어교육 기출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24년 이 강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올해 하는 강의는 8주인데 이 중에서 유형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이렇게 하면서도 기입형에서 서술형에 특히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4주 동안 강의를 하고 4주가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영상을 들은 분도 있지만 또 영상을 안 들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문제는 최근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함께 최근 문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열어주면 이 부분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 문제의 특징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이 교재 부분에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10년째 그걸 했는데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국어교육도 최대한 뭐냐면 우리 문제 정답에 가깝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기출문제 책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서 보면 오답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의 경우에는 항상 매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답안이라든지 이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데 제 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답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해서 좀 오류가 있거나 이걸 바로잡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뿐만 아니고 문법이나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보면 문학 기출문제 대응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부분이 12쪽에 보면 문학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문제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예를 들면 2019년에 A형 10번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 오륜시가 이렇게 해서 오륜시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아랫부분에 기억니은을 중심으로 가나 전달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 내 부분과 제 부분을 바탕으로 전달 방식의 차이 가나 작품에서 각 관련된 오륜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을 각각 찾고 자연물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서술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아래 분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세부 내용에서 이 부분의 국문학 부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뭔가 여기에서 보면 한국문학과 자연이라고 했을 때 한국문학과 자연 문학 내용학에 한국문학과 자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앞쪽에서 보면 서정갈래의 전달 방식 시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묻는 부분이다. 시적 화자, 청자. 그래서 시적 화자와 청자의 상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제시된 배경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다. 그 다음 주목할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목할 내용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및 앞으로 출제 예상.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한 배경 지식은 문학 내용학 교재에서 시적 화자와 관련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한국문학과 자연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라고 했고 첫째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와도 이게 뭐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와 청자의 개념, 화자의 유형, 전달 방식의 차이,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작년에 나와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고 제가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문학 내용학 부분에서 쭉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부분을 시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든지 화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둘째 문제, 한국 문학과 자연의 관계. 한국 문학과 자연. 오늘 우리가 강의하면서 자연을 다루었지요. 자연 중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자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강호 한정에 해당되는 부분 자연도 있었고, 또 그 자연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연이 학문을 추구하는 자연도 있었고, 농사와 관련되는 자연도 있었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여기에 제시된 자연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있을 때, 자연 혹은 자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자연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앞쪽에 있는 부분에 가의 경우에 주세붕의 오륜가 속에서 가나 전달 방식의 차이다 라고 했을 때, 기역의 경우 자기 자신, 화자는 자기 자신과 동등한 인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한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성찰적인 점을 강조한다. 근데 니은은 제3자입니다. 제라고 할 때 자기, 제3자의 측면에서, 그래서 화자는 우월한 위치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적인 수용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내용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아니면 내 몸이 없을랐다. 부모님이 아니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선 부모 운덕 모르고서 제 몸만 중히 알면, 부모 운덕을 모르고 제라고 할 때 여기는 제 자기의 의미가 되고, 화자가 아닙니다.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 그러니까 화자는 말하는 인물이고, 화자가 이제 다른 인물을 관찰해서 제 몸만 중요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시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화자가 상위에서 시키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가나 전달 방식의 차이라고 할 때 기역, 니은에 초점 맞추면 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에서 작품과 관련된 오륜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 오륜 특징을 드러내는 게 뭔가? 가의 경우 오늘 주세붕 했는데 종과 한끝과 종과 한끝 이렇게 해서 종과 주인이고, 벌과 가염이, 벌과 개미가 나와 있습니다. 벌과 개미는 뭐냐면 질서를 중요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춤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그 세부 내용에 보면 끝에서 다섯째 줄, 말 못하는 가마귀도 반포할 줄 알았거든. 말 못하는 가마귀도 반포할 줄 안다. 가마귀 반포보온, 오늘 우리가 다른 부분에 나왔죠. 이 작품은 아니지만 까마귀의 경우, 까마귀라고 해서 제가 소재를 쭉 하면서 까마귀 특징 중에 반포보온한다라고 할 때 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가의 경우 벌과 개임이라고 했을 때 충을 강조한다. 군신위 충을 강조하고, 나의 까마귀 효 부분에 까마귀를 통해 반포보온한다는 고사를 통해서 내용을 드러낸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그 배경 지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편처럼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파악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기입형 서술형 문제 부분,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기출문제 특강도 진행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입형의 경우에 2점이다 라고 할 때 기입형은 2점, 서술형은 4점. 2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 기역이 1점이고 니은이 1점이다 라고 해서 1점 1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4점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앞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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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이렇게 각각 4가지 요소가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면서 여기에는 2가지 부분이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자체가 채점 기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짝이 되도록 2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문제 답을 쓸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 부분에 다 드러나야 1점 1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점 1점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걸 빠뜨려 버리고 내가 이건 보면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요걸 빼고 요걸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2점 중에 완벽하게 1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합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적당한 분량으로 써놓으면 1점 1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 길게 써놓고 자세하게 써놓는다고 2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대학에서 시험을 치다 보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교수님들의 경우에 이 학생이 이 부분은 좀 못해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가산으로 해서 그 학생이 평소에 열심히 한다. 가산으로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점수를 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치는 교사임용시험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갖춰져야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갖춰져야.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나 각각 점수가 4점이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1점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 1점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1 이렇게 했을 때 1점으로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1점 해놓고 0.5점이 된다. 조금은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1점에서 0.5점. 1점에서 틀리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하는 점.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0.5점이 있습니다. 0.5점인데 공부는 제대로 해서 0.5점인데 원래 1점 공부하고 0.5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0.5점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0.5점인데 공부는 좀 덜 했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점 이런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0점인데 1점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점수는 제대로 못 받거나 0점에 0.5점을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틀린 경우 등등으로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쓰기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계속 강조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1, 2월 강의에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 보면 뭐냐 기출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 부분도 이렇게 다루면서 맨 뒤에는 늘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그 시험 부분에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답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파악 답안 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 쓸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채점이 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 10개년 기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앞에서 30에서 60조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작년 시험에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 강의에 이 부분을 30조부터 60조까지 이걸 바탕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순서대로 현대시에서 보면 처음에 전체에서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것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에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에서 사회문화 배경과 관련되는 거 39쪽에 사회문화 배경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유형별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들으면서 보시면 되겠고 원래 하는 부분은 제가 61쪽부터 순서대로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게 또 우리 강의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1쪽에 보면 10번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것은 문제 중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전시가의 형식적 전개 부분입니다. 고전시가의 형식적 전개. 앞서 이 부분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산회가라고 했을 때 산회가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4구, 2구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4, 4, 2 이렇게 제시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마지막 2구 이 부분이 뭐가 되는가? 마지막 2구 부분이 낙구라고 했고, 낙구는 뭐로 됩니까? 낙구는 감탄사, 보통 차사라고 하는데 차사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플러스 결론으로 제시된다. 그래 앞부분에 감탄사가 오고 아우 밑차 차례 맛보려 하면 아우 하는 게 감탄사, 밑차 차례 만나려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 결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산회가의 경우에 보면 산회가는 19채입니다. 19채로 이게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낙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3호곡 부분에 3호곡에 오게 되면 3호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호곡은 보면 후렴을 빼면 호미도 나리엄 말하난, 호미도 나리엄 말하난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조금 길지만 이런 부분이 체크되면 깁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 하나의 단락이고, 아버님도 의여신 말하난, 아버님도 의여신 말하난 위등더둥 힘 빼고 어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의여신 말하는 어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이렇게 되는 부분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아소님아 어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이렇게 해서 아소님아 어마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이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해서 3단락.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향가 산회가에 있던 요 3단락 구조를 여기에 수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부분은 뭐냐? 낙구에 있던 이 부분을 결사, 고려소교에서는 이것을 결사라고 해서, 결사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감탄사와 결론이다. 결사.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3호곡에서 또 뭐로 이어진다? 시조로 이어집니다. 시조로 이어지면 이게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요 3단 구조, 초중 종장의 3단 구조로 이렇게 이어진다. 단락이 세 단락으로 3단 구조. 그 다음에 또 종장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감탄사 플러스 결론이다. 이건 이미 시조 부분에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게 뭐냐? 3호곡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 3호곡을 제시해서 요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3호곡이 제시되어서 이 작품에 대해서 3호곡이 좋은 예다. 3호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뭐와 같이 산회가 또는 19채 향가와 같이 세 단락 혹은 세 부분 또는 기서결의 세 부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 부분이 핵심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3단락이다, 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산회가 3단락이듯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다라고 해서 감탄사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마지막에 있는 이 구조 3단 구조이면서 뒤에 감탄사가 있는 이런 구조는 조선시대 무엇? 조선시대 시조, 갈래인 시조. 그래서 산회가에서 고려소교 3호곡에서 시조로 3단 구조와 여기에 있는 결사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지 2014년에 나왔고 이에 해당되는 게 지금까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고전시가 부분에서 강의에서 지난해 강의 속에 고전시가의 형식적 전개,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형식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시가 전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앞부분에 제가 길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시가 형식 흐름의 전개라고 해서 그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강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번 문제, 12번 문제 이런 부분
생략합니다. 2014년 12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이건 문제 자체가 좀 엉터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 부분에서 그 아래에 보면, 왜냐하면 이 두 작품을 가와 나를 냈으면 가나를 두 개를 낼 때는, 문제에서 두 개를 낼 때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묶여질 수 있는 걸 내야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가나로 제시해 놓고는 우리가 창작연대 부분에 가의 경우 30년대, 나는 70년대, 시인의 주요 관심 요소, 가는 회화성, 나는 음악성. 이걸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제시하면 표 자체도 의미가 없다. 관심 요소라고 했을 때도 회화성은 뭔가, 회화성이라고 해서 세부 내용에 방안의 붉은색, 파란색 이런 부분이 제시되었다. 나는 사음부 운율이다. 그럼 전혀 이렇게 작품 자체도 동떨어지고, 우리가 보통 텍스트 상호성으로 되는 문제는 두 작품을 통해, 텍스트 상호성은 시험 문제를 낼 때 텍스트 상호성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상호성은, 상호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서 차이점만 있는 이런 형태는 안 되고, A와 B가 어느 정도 공통도 있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공통성이 없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가를 통해서는 회화성을 묻는다, 나를 통해서는 음악성을 묻는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오늘 제가 뭐냐, 시조 부분에서 텍스트 상호성 이렇게 해서 제시해 줬죠. 그런 부분처럼 어느 소재라든지 뭐라든지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통성이 있으면서 달라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다 하는 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게 최만식의 치수기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다음으로 71쪽에 보면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활용해 서사극의 기법과 극적 효과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시된 부분에서 주인공 상범이 일반 연극에서 달리 수행하는 역할을 쓰시오. 일반 연극에서 수행하는 것, 등장인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하는 것, 여기에서 서사극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문학 갈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갈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문학 갈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서사 갈래, 그 다음에 희곡 갈래, 서사와 희곡 갈래가 있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서사와 희곡에서 이렇게 가장 크게 구분하는 요소는 뭐라고요? 서사와 희곡에서 가장 크게 구분해 주는 거, 서사는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희곡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그러니까 작품 외적 자아는 뭔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가 있다. 여기는 서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으니까 뭘로 가능한가? 서술이나 묘사나 대화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서술 묘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뭐냐? 대화로만 가능하다. 서술자가 없으니까 대화로만. 여기서는 서술 묘사로 되고 무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대화로 이루어지니까 무대가 있어야 된다. 무대 위에서 공연이 돼야 된다 하는 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서술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술 묘사를 통해서 작자가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술자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인물에 대해서나 서술자가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시간, 공간 등에 대해서 서술자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서술이나 묘사로. 여기에서는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대화만으로 됩니다. 무대 위에서 대화만으로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술자가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온전한 심리, 온전하게 심리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심리도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제시가 된다. 과거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과거형으로 제시가 되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제시가 된다. 과거형, 현재형. 이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희곡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상범, 상학, 상범,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고 몸조심해라 인물이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상범, 그 아래 상범을 체념하기에 너무나 억울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현재 등장인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등장인물끼리 이야기하다가 무대에서 이제 뭘 하는가? 체념하기엔 억울한 태도.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나이는 31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원래는 여기 서술자는 없고 여기는 등장인물들끼리, 이 대화는 뭐냐? 등장인물끼리입니다. 등장인물끼리 대화를 한다. 여기에서는 서술자가 뭐냐?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해 준다. 누구에게? 여기는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빌어왔다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그래서 상학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 연극인데, 희곡인데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실험해 보았습니다는 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관객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객. 그래서 희곡은 앞서도 이야기했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데 희곡에 등장했던 인물이 뭐냐? 느닷없이 관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사극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범이라는 인물이 두 번째 끝부분에 제시된 끝부분에 있는 부분에 관로로 관객에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체념하기는 억울하던 태도로, 이것도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도 관객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희곡에는 뭡니까? 무대 위의 인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되어서 전에 죽은 남편은 잊을 수가 없다던 저 여자입니다. 박전무가 전화를 하니까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서사극의 특징을 보여준다. 주인공 상범은 두 번째 대화에서 일반 연극과 달리 독자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빼앗기고 잔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또 마지막 대사에서 청자에게 암이란 여인의 변심에 대해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서술자 역할을 한다. 상범은 등장인물이면서 서술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서사극의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곡 갈래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작품도 있지만 이 작품 외에 제가 이걸 하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여기 이건삼의 작품 중에
이건삼의 작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원고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고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여기에도 아버지는 교수입니다. 아버지는 교수고 이것은 교수인데 번역을 해서 돈만 버는 그런 교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버지 외에 장남이나 장녀가 나와서 장남 장녀가 뭘 하는가?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이나 아니면 사람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누구에게? 관객에게. 그래서 이 인물들이 장남이나 장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서술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서술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도 원고지라고 했을 때 이 작품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희곡 중에 중요한 작품이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에 가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물이 싸웁니다. 이 작품보다 원고지라는 작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갈래 특징 이것을 묶어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지나간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냐 서술자의 이런 차이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문제 여기 보면 기입형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고 생략하도록 하고 8번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에서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극 활동과 관련되는데 내용에서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한번 다 다루어진 것이고 현재 중요하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문제 중에 세부 내용에 보면 산유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다음 활동을 통해 시 운율이 갖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이 시에서 끊어읽기를 통해 음보율을 파악하는 활동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과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 할 때 이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음보의 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행갈이라고 했죠. 음보 분단. 그래서 세부 활동 2에서 음보율과 시의 의미 사이 연관관계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령 산에 같은 표현은 무엇을 통해 음보율 실현에 변화를 줌으로써 대상의 고립감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 이미 이제 다 나왔는데 왜 이걸 또 다뤄야 되는가? 다른 작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시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적은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시 꽃이 지네. 이 부분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행가리가 있다. 여기서는 여기에 행가리가 있다. 여기도 행가리가 있고 여기에 각각 행가리가 있다. 이렇게 아래로 세로로 그은 게 행가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시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시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적은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시 꽃이 지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이루어지는 이걸 뭐라고요? 행갈이라고 한다. 원래는 3음보인데 3음보 음보의 분단을 통해 음보 분단을 통해서 이런 예를 행갈이하고 있다. 음보 분단을 통해 행갈이하고 있다 라고 해서 행갈이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를 원래 이렇게 된 시를 여기에서 보면 뭐냐 시상의 전개 방식이 이렇게 배열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열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산에는 꽃이 피다 여기에는 꽃이 지다 이렇게 피다 지다 라는 부분을 대칭적으로 시행 배열을 통해서 대칭적으로 여기 접으면 이렇게 되도록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2의 경우에 보면
형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는 부분, 형태상의 특징, 그리고 시상 전개. 이 시는 뭐뭐 구조를 통해, 여기 뭐뭐 구조라고 할 때 뭡니까? 대칭구조. 대칭구조. 그러니까 뭐뭐 구조,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중간을 바탕으로 위, 아래가 대칭이 됩니다. 대칭구조. 그럼 여기 대칭구조는 뭐냐? 우리가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행배열에서 시상의 전개 방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행갈이라든지 시행걸침이라든지 그 용어가 있고, 시상의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의 종류다라고 했을 때, 전개 방식의 종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상 전개 방식이다라고 할 때 현대시를 다루면 다양한 전개 방식이 있다. 제가 앞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전개 방식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까?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전개 방식은 우리가 시에서 보면 어떤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이 전개 방식이다. 국어교육에 우리가 보면 글을 쓸 때도 그 글을 효과적으로 내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다. 그 다음에 서두, 본문, 결말이다. 아니면 각 갈래마다 독특한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뭔가 그러한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칭이 또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시작품에 적용되는 시상의 전개 방식, 그걸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은 어떤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든지 다시 반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번 문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신경숙의 외딴방, 신경숙 작가가 표절로 인해서 우리 시험에 앞으로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략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2016년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기입형 문제, 여기서 보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해서 이건 하위 갈래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하위 갈래와 관련되는데, 여기서 보면 세부 내용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 쭉 되어서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고전 시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고려소교 부분에 위정절과 대평성대, 위정절과 대평성대, 이 부분이 원래 민요였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민요가 궁중소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고려소교는 하위갈래 특징에서 고려소교는 원래 민요였습니다. 민요, 민간에서 불리던 민요가 이 부분이 뭐가 되는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궁중으로 상승합니다. 민간에서 누가 불렀는가, 민중들이 부르던, 민간에서 민중들이 부르던 것이 궁중에서, 궁중에 들어와서 민중들이 부른다. 그래서 이게 궁중에서 올 때는 어느 정도 개편이 되거나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개편에서 민요 그대로가 아니고 개편이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빠지면서 바뀐다. 일정하게 바뀐다. 일정한 개편을 거쳐서 궁중에서 불려지는 게 뭔가 소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중소각가사 혹은 고려소교. 그래서 민요와 고려소교는 다릅니다. 민요는 민중에 그냥 불릴 때이고, 고려소교 혹은 소각가사는 민요가 궁중에 들어와서 좀 바뀐 형태입니다. 그럼 이 바뀐 형태가 어떤 부분인가? 그 가의 경우에는 그 바뀐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후렴에 임금을 송도하는 내용이 후렴에 있습니다. 후렴에 임금을 송도한다. 나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사 부분에. 나에서는 서사 부분에 임금을 송도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선왕성대하는 태평성대, 위정절과 대평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부분이 이게 좀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일반 이게 지금 앞에 있던 게 그대로 옮겨졌네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기억 니은을 제시하고 여기 제시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위 노래들이 어디에서 유행하다가 이 노래들이 어디에서 민간에서 유행하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 그게 기억 민간이고 민간에서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궁중에 수용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이렇게 불려지다가 그 다음에 궁중에 수용이 되면서 민간에서 불려지다가 궁중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기억 니은과 같은 것이 덧붙었다. 기억은 후렴에 임금을 송도하고 니은은 서사에서 임금을 송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부분의 예문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하위 갈래 중에 고려소교를 이해할 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의 경우에도 고려소교를 이해할 때는 항상 민간에서 불려지다가 궁중소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출발점은 민요인데 민요가 일정하게 바뀌고 개편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려소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부분에서 7번 문제와 같은 경우 87쪽에 있는 부분에서 다음을 읽고 기억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니은은 다음에서 찾아 쓰시오. 여기에 보면 이 문제가 이때 처음 나왔을 때 2016년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걸 니은은 다음에서 찾아 쓰시오 라는 부분이 있지요. 문제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이게 학생들이 참 많이 틀렸습니다. 이때 왜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이어서 찾아 쓰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은. 그래서 앞쪽에 보면 성급한 사람들은 다음을 읽고 보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요것만 보고 바로 문제를 풀다 보니 넘어와서 세부 내용에 고전소설 중요한 특질인 환상성은 태몽, 적강, 이인, 인기교환 등의 모티프를 통해 구현된다. 윗글에서는 이인들이 연달아 등장하여 주인공의 어떤 역할을 한다. 주인공의 조력자. 요건 쉽습니다. 이인의 출현은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여기는 천상계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상계니까 여기는 뭐냐, 천상계. 답을 이렇게 천상계로 다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라고 했습니까? 찾아서라. 그래서 여기 하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문 중에 하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늘이 되었다 하는 점. 그래서 문제 부분에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천상계를 적어서 정답인데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 앞서 제가 이렇게 했죠. 점수를 할 때 천상계를 적으면 뭐냐, 그런 학생이 0점이면서 1이다. 천상계를 적었다. 아는데 틀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틀렸다. 왜? 조건이 있으면 그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부분은 사회문화 맥락, 문화사 맥락, 상호 텍스트 맥락, 맥락과 관련지어서 여기 문학사적 맥락이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이 문제가 2016년에 나왔지만 아직 이제 2015년 말에 치러진 겁니다. 2015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아직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이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면 니은은 뭐냐?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부분 문제 칠 때까지는 2012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문화, 문학사, 상호 텍스트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맥락 부분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